해는 젠비검 3년이다. 리치먼드 궁전에서는 두꺼운 벨벳 커튼이 동틀녘의 빛을 가리고 있었는데 마치 태양이 신화의 종말을 목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듯했다. 그 고요한 방 안에는 잉글랜드가 이제껏 알았던 가장 강력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처녀 여왕이라 불리던 엘리자베스 1세였다. 왕족의 붉은 천에 쌓인 그녀의 몸은 쓰러진 우상처럼 보였다. 한때 흰분과 진한 홍조로 덮여있던 연극적인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생기 없는 밀랍 가면처럼 무너져 있었다. 갈라진 입술에서는 작고 어두운 피가 흘러내렸고 한때 군대를 지휘하고 대사들을 떨게 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왕실 의사들은 납같은 발걸음으로 다가섰다. 일반 필멸자의 몸처럼 해부가 허용되지 않는 군주였기에 어떤 부검도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궁정을 떠돌았다. 그녀가 식사와 수면, 대화를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밤새도록 방 한가운데 서서 아무도 감지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는 듯 눈을 보이지 않는 허공에 고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속삭였다. 또 다른 이들은 독살이라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모든 몸짓이 정치이고 모든 침묵이 판결이 될 수 있는 궁정에서는 위험한 말이었다. 공기는 짙은 냄새로 가득했다. 향, 식은땀, 값비싼 향수는 더 이상 그녀의 피부에서 풍기는 악취를 가릴 수 없었다. 그녀의 가장 충실한 하인 중 한 명은 여왕이 아주 작은 접촉에도 비명을 지르고 마치 몸이 숨겨진 상처투성인 것처럼 떨린다고 조용히 고백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이상한 라틴어 구절, 절반은 기도이고 절반은 수수께끼였던 그 말들이 모두를 등골 오싹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유럽 정치 무대를 지배하고 교황에 맞서 무적 함대를 굴욕시켰던 그 여인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양초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세우러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납페이스트로 신중하게 만들어진 그 하얀 가면이 단순한 허영의 장식 이상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벽이었고 위장이었으며 권력의 도구였다. 40년 넘게 엘리자베스는 세상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화장은 주름과 흉터를 감출 뿐만 아니라 신성한 상징으로 변모한 한 여성의 취약함을 감추었다. 개신교 잉글랜드에서 그녀의 몸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화신이었고 확장하는 제국의 가시적인 얼굴이었다. 그녀를 서서히 잠식했던 납은 동시에 백성들의 눈에는 그녀를 온전하게 보이게 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그녀에게 대리석 같은 모습을 부여했던 바로 그 물질이 그녀를 세포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었다. 파우스트적인 계약처럼 엘리자베스는 영원한 젊음의 환상으로 계속 통치하기 위해 저주를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 가면을 포기하는 것은 여왕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며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주의 부패하지 않는 몸이라는 허구의 권력이 지탱되던 세상에서 그 진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양초가 타닥거리며 어두운 나무벽에 기형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대신들은 닫힌 문 뒤에서 논의했다. 왕국의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여왕의 죽음인가? 아니면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가? 침묵은 어떤 칙령보다 더 무거웠다. 궁정 전체는 백성들이 그림과 비단 아래에 숨겨진 것을 알게 된다면 튜더 왕조의 정통성이 허술하게 지어진 무대처럼 무너져 내릴 것임을 이해했다. 그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단지 죽어가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잉글랜드가 가장 잘 지켜온 비밀이었고 제국 전체를 함께 끌고 내려갈 위협을 안고 있는 비밀이었다. 먼저 코르셋을 풀었다. 수십 년간 뼈와 고래뼈 우리처럼 팽팽하게 조여져 있던 끈들은 거친 한숨소리와 함께 느슨해졌다. 방 안의 공기는 짙어졌다.
귀퀴한 땀 냄새, 산패된 연고, 식초의 금속성 흔적이 뒤섞인 달콤하면서도 부패한 냄새였다. 하녀들은 따뜻한 천을 가져왔고 의사들은 가죽 장갑을 꼈다. 공식적으로는 부검이 아니었고 단지 장례식의 장엄함을 위한 준비일 뿐이었다. 그러나 모두는 겹겹의 옷을 벗겨낼 때 여왕을 발가벗기는 것만이 아니라 40년간의 허구를 해체하는 것임을 이해했다. 비단 아래의 피부는 피부 같지 않았다. 지하실에 잊힌 과일처럼 검은색과 녹색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터졌다 다시 아무 물집들, 최근에 생긴 딱지들과 오래된 딱지들, 낡은 가죽처럼 딱딱해진 부분들과 삼출에게 나오는 부드러운 부분들. 코르셋이 흉골을 압박했던 곳은 갈색 멍 자국 지도를 보여주었고 어깨 아래에는 균열과 영구적인 찰과상 자국이 돋아나 있었다. 한 의사는 무의식 중에 십자성호를 그었다. 개신교 궁정에서의 가톨릭적 몸짓이었다. 다른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무도 그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냄새를 맡았다. 부패였다. 그들은 재단처럼 얼굴을 공격했다. 백연 납백색 안료는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벗겨졌다. 향기로운 물을 머금은 축축한 천이 독성 페이스트를 부드럽게 했고 그것은 축축한 벽에서 벗겨지는 벽지처럼 길고 얇은 조각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뒤에는 설화석고도 백합도 달빛도 없었다. 보라색 반점들, 혈액순환이 멈춘 검은색 영역들, 마른 강처럼 교차하는 미세한 균열들이 있었다. 머리선은 부자연스러운 높이까지 후퇴하여 병변이 점점이 박힌 두피를 드러냈다. 초상화가 영원함을 약속했던 곳에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진실을 선포했다. 아름다움은 화학이었고 화학은 그 대가를 받아냈다. 테이블 위의 도구 목록은 궁정의 자기기만에 대한 카탈로그였다. 가는 붓, 절구에 빻은 가루, 진한 향수, 하얀 연고, 화장을 고정하기 위한 식초. 수년간의 매일 사용은 화장품을 두 번째 피부로 만들었다. 백연 염기성 탄산나프틴, 엘리자베스에게 궁정의 규범이 요구하는 차가운 광택을 주었다. 대리석 같은 순수함, 신성한 거리감. 그것은 또한 그녀에게 한 방울씩 느린 죽음을 안겨주었다. 두통, 떨림, 불면증, 과민성, 환각, 조직 파괴. 가면은 요염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 시스템이었다. 매일 아침 여왕은 변하지 않는 것에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왕국 앞에 다시 나타났다. 매일 밤 독성은 그녀의 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적인 편지들, 의사들의 기록, 은밀한 경고들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납이 끝나지 않는 겨울처럼 천천히 갉아먹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그 의식을 선택했다. 허영심 때문이었을까? 그렇지만 단순히 허영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군주의 몸이 국가의 몸에 대한 은유인 세상에서 표피의 아주 작은 떨림도 왕관의 균열로 읽힐 수 있었다. 여드름 하나는 불길한 징조였고 농포는 전조였으며 주름은 왕조의 영원성에 대한 이단이었다. 개신교 잉글랜드가 여왕의 얼굴을 세속적인 전례적 상징으로 격상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사는 없지만 교리는 있는 제단. 그 교리는 절대적인 백색이었다. 그리고 교리는 알려져 있듯이 결코 균열을 용납하지 않는다. 겹겹이 벗겨질수록 환상의 기술이 드러났다. 유성 연고 위에 백연을 바르고 그 위에 주사 진사를 섞은 홍조를 덧바른 다음 금속성 냄새를 감추는 향기로운 파우더로 마무리했다. 눈썹은 섬세하게 다듬어졌고 머리카락은 창백하게 보이도록 파우더 처리되었으며 목은 코르셋으로 거의 성스러운 긴장감에 이를 때까지 늘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이었다. 얼굴은 시간을 초월한 주권의 허구를 유지해야 했고, 몸통은 무너짐을 억제하는 수직성을 유지해야 했다. 궁정 전체가 이 가설의 공범이었다. 미화하는 화가들, 신성시하는 시인들, 못 본 척하는 대사들, 해부학적 현실과의 대비는 잔혹했다. 그림이 대칭을 선포하는 곳에서 근육은 이완되었고, 유화가 부드러움을 그리는 곳에서 피부는 진물을 흘렸다. 한 의사는 임상적인 냉정함으로 뺨의 질감이 축축한 양피지를 연상시킨다고 기록했다. 다른 의사는 찢어질까봐 세척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누군가는 거의 속삭이듯이 마지막 행렬을 위해 용모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대답은 의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이었다. 백성들은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여왕은 여전히 초상화, 즉 빛나는 그림이자 불패의 시선으로 남을 것이다. 죽음은 질병처럼 비밀에 속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내밀한 논리는 너무나 잘 이해된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 혐오적인 유럽에서 자신의 성별이 가진 본래의 취약함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해준 상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적들이 이브와 그 죄책감을 들먹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대안적인 원형을 창조했다. 바로 국가의 처녀였다. 처녀 어머니가 아니라 흠잡을 데 없고 손상되지 않은 정치적 조각상으로서의 처녀 주권자. 배견은 매일 아침 그 조각상을 고정시켰다. 그 조각상은 복종, 곡물, 패, 조약, 승리를 돌려주었다. 그 대가로 그것은 조용한 희생, 즉 살을 요구했다. 화학물질 아래에는 심리적 차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면은 권력이 필요로 하는 자, 즉 유한성에 대한 공포를 완충하는 국가의 피부를 연장시킨다. 별자리처럼 군림했던 이는 하늘에 구름이 뜨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하녀들은 부정의 어휘를 배운다. 상처는 없다. 냄새는 없다. 균열은 없다. 그 어휘에서 부정은 통치의 방법이다. 아무것도 명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는다. 방을 가로질러 소문이 흘렀다. 멈춰라. 한 고문은 귀족 중 누군가가 마지막 모습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다친 조문식을 위해 뺨과 이마에 더 두껍게 화장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다른 고문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납관에 넣으면 조문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록 없이 여왕은 몸이 아닌 이미지로 기억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결국 이미지는 어떤 군대보다 더 잘 통치해왔다. 그리고 그 이미지, 즉 희고, 티 없고, 무기 없는 이미지는 그 주인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아야만 했다. 비록 그 증거를 수많은 침묵 아래 지워야 할지라도 마지막 화장 조각이 제거되었을 때 남은 것은 괴물도 성녀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어떤 궁정 연대기보다 더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표피적 정기를 가진 지친 여인이었다. 르네상스에 보이지 않는 주역인 나쁜 판결을 내렸다. 어제 복종했던 거울은 오늘 비난한다. 촛불이 심지를 태워 짧아지는 동안 어두운 방은 마침내 역설을 이해했다. 가면이 통치를 가능하게 했고 통치는 가면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신화를 지탱했던 것이 또한 신화를 고갈시켰다. 방을 나서면서 한 의사는 연민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 런던을 가로지르는 행렬이 지나갈 때 도시는 조각상 안에 또 다른 조각상, 즉 납에 갇힌 몸과 전설에 갇힌 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응고된 배견이 더러운 눈처럼 빛났다. 역사가 미화하기를 선호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피부는 부인할 수 없이 이미
진실을 말했다. 공식 기록은 침묵한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왕정의 구조를 파괴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침묵의 맹세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왕실 의사들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 모험했다. 그들은 마치 여왕의 시신을 해부하는 것 자체가 신전 모독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그리고 그들이 피부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자연의 작품이 아니라 느리고 독이 든 연금술의 결과처럼 보였다. 사체 액설에 따르면 핵심 기관이자 활력과 용기의 상징인 간은 어두운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시체에서 만져보았던 축축하고 유연한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석화된 수치, 살덩이 한가운데 박힌 검은 흙 조각이었다. 갈레노스의 의학에서 피를 정화하고 신체 균형을 조절했던 신장은 불에 탄 양피지처럼 얇고 부서지기 쉬운 판으로 변해 있었다. 한 의사는 장갑 낀 손가락 사이에 그것들을 들고 불량하게 구워진 유리처럼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날카로운 금속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평소의 죽음 냄새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코를 태우는 산성 냄새였다. 복부를 열자 끈적끈적하고 역청처럼 검으며 만지는 모든 것에 들러붙는 젤라틴 같은 액체가 나왔다. 그들은 그것을 유리병에 담으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가죽 장갑에 들러붙었다. 그들은 그것을 내부의 부패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흑담즙과 연관시켰는데 흑담즙은 사체액 중 하나로 우울증과 광기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어떤 고대 의학서도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체액의 과잉이 아니라 궁정이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인했던 독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었다. 현대 과학은 잔혹한 진단을 내린다. 만성 납중독. 수십 년 동안 가루를 흡입하고 금속 컵으로 마시고 치명적인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그녀의 몸은 내부 부식의 실외럼실로 변했다. 나쁜 피부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뼈에 침투하고 칼슘을 밀어내며 신경계를 파괴하고 장기를 중독시켰다. 여왕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잠식당하여 그녀의 생리 기능이 폐허가 될 때까지였다. 그러나 1203년에는 아무도 그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에게서 물려받은 사체액의 세계와 아직 화학적 언어가 부족한 불확실한 경험, 의학의 시작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은유를 만들어냈다. 왕실 핵심의 소멸, 내부의 저주, 살의 돌과 같은 표현들이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은 과학적 무력함을 감추었지만 동시에 신성한 서사를 온전히 유지했다. 만약 여왕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신비로운 섭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설은 명확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몸을 권력의 무대로 만들었지만 그 무대는 개인적으로는 무너져 내렸다. 틸버리나 의회에서의 그녀의 연설이 철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의 내장은 이미 먼지로 변해 있었다. 그 대비는 너무나 잔혹하여 오늘날 그녀를 상상하는 것이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다. 군중을 열광시켰던 목소리는 부식된 기관에서 나왔고 연극적인 몸짓은 떨림을 숨겼으며 정치적 승리는 독에 오염된 순환계 위에 세워졌다. 여기서 가장 불길한 상징적 차원이 드러난다. 군주의 몸은 항상 정치체의 은유였다. 만약 용기의 자리인 간이 석화되었다면 그것은 취약할 정도로 경직된 왕국을 상징하지 않았을까? 만약 정화의 원천인 신장이 마르고 부서졌다면 그것은 스스로 갱신할 수 없는 제국을 암시하지 않았을까? 만약 이름 모를 액체가 모든 표면에 들러붙었다면 그것은 개신교 잉글랜드의 확신을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키던 사회적 독의 반영이 아니었을까?
의사들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결코 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봉인했고 맹세 아래 침묵했다. 그 시체는 단지 한 여성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체 시스템에 깨진 거울이었다. 왜냐하면 철의 여왕이 뒤틀린 뼈와 돌같은 내장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면 신성한 권력의 허구는 광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군주국도 백성들에게 광대로 드러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익명의 연대기 작가 중 한 명은 수년 후 엘리자베스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해체되었다 는 비석 같은 문구를 남겼다. 그 표현은 자신의 가면으로 소모된 몸의 느린 파괴를 요약한다. 대리석 여왕은 사실 매일의 도구로 허물어진 소금 조각상이었다. 그녀의 몸은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한 알 한 알 쓰러져 갔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 가장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절대 권력 또한 자신의 환상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르셋은 수십 년 동안 제 역할을 해냈다. 대사들과 신하들의 시선에 완벽한 몸통을 조각했을 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변형될 때까지 단련시켰다. 의사들이 엘리자베스의 등을 검사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척추가 아닌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기괴한 아치형으로 한쪽으로 휘어져 있었는데 마치 전체 골격 구조가 수년간의 고래뼈 갑옷과 철제띠에 의해 강제로 변형된 것 같았다. 그것은 승리한 여왕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 속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다. 척추뼈는 밧줄 매듭처럼 피부 아래로 튀어나와 있었다. 등 근육은 위축되어 끝없는 의식 동안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도록 강요받았던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다. 어깨는 비대칭으로 처져 있었는데 마치 중력이 마침내 왕실의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았다. 가슴 아래 갈비뼈는 잔혹하고 장기적인 압박에 분명한 흔적을 보였다. 일부는 다른 갈비뼈 위로 뒤틀려 있었고 일부는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새를 가둬두었던 뒤틀린 새장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뼈가 아니라 살에 있었다. 왼쪽 가슴 근처 쇄골 바로 아래에서 의사들은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 궤양성 덩어리를 발견했다. 주변 피부는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타올랐고 아래 조직은 분해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상처였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비밀리에 덮이고 붕대 처리되었는데 아마도 여왕 자신의 손으로 공식 의사들에게는 결코 알리지 않은 채였을 것이다. 신체적 불완전함이 왕관에 대한 신성한 오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대에 엘리자베스는 그 상처를 마치 범죄를 숨기듯이 감추었다. 일부 사람들은 사적으로 그것이 유방암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당시 과학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적이었다. 다른 이들은 치료되지 않은 감염으로 인한 농양이 괴물처럼 커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한 것은 그 상처가 의학적인 문제 이상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화로 변한 군주가 공개적으로는 무적을 과시하는 동안 수년간 은밀하게 썩어가고 있었다는 상징이었다. 틸버리에서 병사들을 격려했던 철의 여인은 비단 아래에서 조용히 피 흘리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역설은 잔혹하다. 세상에 더 강하게 보여야 할수록 사적으로는 더 취약해졌다. 우아함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코르셋은 또한 느린 고문의 도구였다. 궁정의 자랑이었던 자수된 천들은 은폐의 붕대였다. 여왕 자신의 몸은 화해할 수 없는 두 현실, 즉 필멸자의 연약한 살과 잉글랜드가 요구하는 불멸의 조각상이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다. 군주의 수직성을 유지하려는 궁정의 집착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모든 의식에서 엘리자베스의 똑바로 선 자세는 국가의 은유였다.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그녀의 자세는 뼈가 뒤틀리고 근육이 포기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변형된 몸의 모든 센티미터는 그 허구를 위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모든 비밀 상처는 진실이 장식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여왕의 몸에 난 상처는 왕국의 몸에 난 상처였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잉글랜드 자체가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상처를 붕대 감으면서 자신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외관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주 아래 숨겨진 것은 단순한 부패한 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대 가장 필요한 정치적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두운 성찰이 떠오른다. 몸이 상징이 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엘리자베스는 코르셋의 고통, 화장의 덕, 질병의 침묵을 모두 받아들였다. 불멸의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그 대가는 자신의 살이었다. 무적 함대를 물리친 여왕은 갑작스러운 일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서서히 해체시킨 수천 가지의 일상적인 속박으로 죽었다. 비밀 검사 중에 한 의사가 너무나 이상해서 현실보다는 우화처럼 들리는 발견을 언급했다. 엘리자베스의 자궁은 말라붙은 조각으로 줄어들어 있었는데 오래된 양피지처럼 주름지고 만지면 부서지기 쉬웠으며 주변의 죽은 조직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17세기 사람들에게 여전히 종교의 렌즈를 통해 몸을 해석하던 그들에게 그 세부 사항은 신성한 확인이었다. 처녀 여왕은 자신의 살 속에 영원한 순결의 인장을 지니고 있었다. 불임은 질병이 아니라 성스러움의 징표로 읽혔다. 그러나 현대적 시각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위축된 자궁은 진단되지 않은 내분비 질환, 아마도 여성 발달과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터너 증후군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부 현대 의사들은 생식기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는 선천성 질환인 로키탄스키 증후군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다른 이들은 조기 난소 부전 또는 심각한 뇌하수체 기능 부전을 제안한다. 호르몬이나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대에는 이러한 질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엘리자베스의 생물학이 그녀가 처녀 여왕을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자식을 낳을 가능성을 부정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안한 질문이 즉시 제기된다. 엘리자베스의 처녀성은 정치적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몸이 강요한 것이었을까? 전설은 그녀를 외국 속박으로부터 잉글랜드를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 결혼을 거부한 영웅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현실은 더 암울할 수 있다. 어쩌면 그녀는 선택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처녀 신화는 그녀의 의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궁정이 이념적 무기로 변형시킨 생리적 불가능성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결핍을 미덕으로 공허를 기적으로 바꾸었다. 처녀성의 정치는 그녀의 통치 초석 중 하나였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충돌로 얼룩진 대륙에서 엘리자베스는 국민의 아내로서 자신을 제시했다. 손상되지 않고 순수하며 신에게 바치듯이 국가에 헌신한. 초상화는 그녀를 성모 마리아의 상징인 순결의 진주, 초승달, 흰 백합과 함께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식 없는 처녀였고 모성 없는 어머니였으며 자신의 성별 부정을 통해 고귀해진 여인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왕좌에 앉은 여성이 위험하다는 여성 혐오적 의심을 무력화시켰다. 순결의 조각상으로 변모한 엘리자베스는 공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심리적 대가는 파괴적이었다. 그녀를 보호했던 신화는 또한 그녀를 가두었다. 비단과 황금 아래
인간 엘리자베스는 지워졌다. 그녀는 사랑할 수도, 출산할 수도, 연약함을 고백할 수도 없었다. 처녀의 갑옷에 어떤 균열이라도 생겼다면 정치적 반역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상징으로 전락한 그녀의 몸은 여성 이상이라는 짐에 질식당했다. 그리고 그녀의 부림에 대한 메일의 침묵은 튜더 왕조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더 이상 깨뜨릴 수 없는 거짓말을 키웠다. 시든 자궁을 관찰했던 의사들은 자신들이 대중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왕국 전체는 여왕이 주권 행위로서 처녀성을 선택했다고 믿어야만 했다. 그녀의 몸이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치가 생물학적 약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개신교 잉글랜드에서 약점은 이단이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이 발견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울림이다. 처녀 신화는 잉글랜드의 위대한 국가 서사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신화 아래에는 모든 것이 연극이었고 엘리자베스의 정치적 성스러움이 사실은 진단되지 않은 질병의 가면이었다는 의심이 꿈틀거린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녀를 웅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만든다. 여신처럼 보였던 여왕은 잔혹한 생물학적 운명에 의해 고통받던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발견된 시든 자궁은 단순한 의학적 세부 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튜더의 수수께끼의 상징적 심장이었다. 처녀 여왕의 신화가 정치적 구성물이자 내밀한 비극이었다는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의식과 침묵의 겹겹 아래 묻혀 웨스트민스터의 차가운 돌 속에서 역사가 아직 감히 열지 못하는 상처처럼 여전히 고동치고 있다. 엘리자베스 서거 후 떠돌던 가장 불안한 속삭임 중에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소문이 있었다. 이른바 비슬리 소년, 비슬리 보이 전설이었다. 그 소문에 따르면 진짜 엘리자베스 튜더는 어린 시절에 사망했고 헨리 8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가정교사들이 공주를 지역 소년으로 대체하여 미래의 여왕 역할을 맡도록 훈련시키고 변장시켰다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이 이야기는 선술집의 허튼 소리로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1613년의 발견 이후 일부 세부 사항들이 이 우화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신 방부 처리를 도왔던 사람들은 이상한 신체 비율, 즉 키에 비해 긴 팔다리, 넓은 흉곽, 비정상적으로 좁은 골반뼈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한 아이는 해골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은 명확한 생식기관의 부재를 언급했는데 이는 목격자들 사이에 침묵의 서약이 되었다.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소문의 파편들이 궁정의 검열을 통과한 사적인 편지와 암호화된 메모에 나타났다. 도상학 자체가 의심을 부채질한다. 말년의 초상화에서 엘리자베스는 사각형 턱, 평평한 가슴, 강력한 어깨를 하고 있다. 젊은 처녀의 섬세함은 거의 남녀 한 몸인 듯한 모호하고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한 예술적 기법이었을까? 아니면 더 충격적인 현실의 무의식적인 반영이었을까? 그녀의 시신 준비를 둘러싼 무덤 같은 침묵은 어떤 공식 연대기보다 의구심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비슬리 소년 가설은 정통 역사가들에게는 거부되지만 권력의 핵심, 즉 정체성이라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정치적 상징이 그 기능을 다했을 때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한가? 엘리자베스는 진짜든 사칭자든 40년 이상 통치했고 무적 함대를 격파했으며 성공회를 확고히 했다. 만약 그 위대한 업적의 핵심에 성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 현대 잉글랜드는 조심스럽게 유지된 사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기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또한 그녀의 힘이기도 했다. 남녀 한 몸인 듯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엘리자베스는 여성과 남성의 범주를 초월하여 거의 신성한 존재로 군림했다. 그녀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다. 처녀도 기센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모호함은 그녀가 당대의 사회적,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모호함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특정 역할로 축소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몸에 대한 권위를 주장할 수 없었다. 유럽의 맥락은 그 소문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들었다. 가톨릭 교도들에게 그러한 발견은 순수한 황금이었을 것이다. 잉글랜드의 개신교가 괴물 같은 기만 위에 서 있다는 증거였을 테니 말이다. 개신교도들에게는 의심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통치 전체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철저한 침묵이 있었고 납으로 봉인된 관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다. 궁극적으로 불안한 것은 비스리 소년 이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왜 그것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느냐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권력은 육체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진실을 엘리자베스는 45년 동안 잉글랜드가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 처녀, 여왕, 상징적 어머니, 전사, 여신, 조각상,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진짜든 사칭자든 그녀의 정체성은 군주가 사용했던 가장 효과적인 가면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천천히 죽인 백연처럼 그 가면은 그녀의 영광이자 그녀의 저주이기도 했다. 1603년 3월 24일 엘리자베스가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국가기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단순히 여왕을 애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지가 중요했다. 군주의 몸이 변형과 궤양,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소식은 용납할 수 없었다. 튜더 왕조의 권력은 처녀 여왕에 부패하지 않은 이미지, 거의 살아있는 성사 같은 존재 위에 정통성을 세웠다. 그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국가적인 재단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추미러는 외과적으로 냉정하게 행동했다. 시신을 신속히 방부 처리하고 납관에 봉인하며 대중의 시선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공식 부검도 공개 조문식도 없었다. 죽음은 호화로운 의식, 엄숙한 행렬, 성스러운 음악, 그리고 여왕이 온전하고 영광스러우며 무적의 상태로 떠났다는 같은 구호를 반복하는 설교로 은폐되어야 했다. 사실 그 의식은 연막이었다. 천, 밀랍, 납으로 겹겹이 가려진 시신은 더 이상 허구를 지탱할 수 없었다. 신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연출이었다. 성공의 성직자들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잉글랜드는 종교전쟁, 음모, 교황의 파문으로 얼룩진 한 세기를 막 넘겼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변형되고 창난 상태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퍼진다면 가톨릭적들은 그것을 그녀의 통치가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증거로 내세울 것이다. 로마의 설교단은 조롱으로 울려 퍼질 것이고 연약한 개신교의 당열은 흔들릴 것이다. 적들에게 하늘의 농어를 제공하느니 절대적인 침묵이 더 나았다. 그 침묵은 교리가 되었다. 부검 대신 연도가 있었다. 의료 보고서 대신 찬사가 있었다. 글로 쓰인 어떤 질병도 기록되어서는 안 되었다. 집단 기억은 오직 위험만을 기억해야 했다. 그렇게 침묵은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정치에서는 말해진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무게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숨겨진 것이 교리로 변모할 수 있다. 한편 궁전복도에서는 대신들이 신중하게 움직였다. 왕위는 아무런 혼란 없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에게 넘어가 스튜어트 왕조를 시작해야 했다. 엘리자베스의 정통성에 드리워진 어떤 그림자도
그 전환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철저히 보호되었다. 여왕은 덕과 영광의 삶을 살다 평화롭게 죽었다는 것이다. 그 외 모든 것은 웨스트민스터의 돌 아래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관리된 침묵의 층 아래에 묻혀 있어야 했다. 그 침묵은 암묵적인 칙령, 세대를 초월하는 불문율처럼 작용했다. 시체실에서 본 것은 말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잉글랜드 왕정의 근간을 폭파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적 진실은 정치적 진실의 이름으로 희생되었다. 왕관이 살아남기 위해 몸은 감춰졌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은 의식으로, 의식은 기억으로 변모했다. 불안한 것은 그 전략이 천위계집 3년에 죽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대든 현대든 모든 정권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권력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침묵할지, 어떤 몸은 드러내고 어떤 몸은 숨길지, 어떤 질병은 명명하고 어떤 질병은 국가 기밀로 만들지를 선택한다. 말보다 침묵이 통치하는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다. 엘리자베스의 경우 그 침묵은 시신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던 허구를 보호했다. 엘리자베스의 죽음과 함께 잉글랜드는 군주 이상의 것을 잃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왕국을 지탱했던 이야기의 화신을 잃었다. 처녀 여왕하던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 정체성의 표현이었고 개신교 우위에 살아있는 깃발이었으며 교황에 도전하고 무적 함대를 물리쳤던 대리석 조각상이었다. 그러나 그 신화에는 대가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에 숨겨진 시신은 그 조작된 불멸의 미납 청구서였다. 공식 연대기 작가들은 엘리자베스가 영광스럽고 부패하지 않았으며 패배하지 않은 채 죽었다고 주장했다. 행렬은 그녀의 이미지를 여전사 여신처럼 반복했고 의사들은 자신들이 본 황폐한 몸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백성들은 진실을 알면 안 되었다. 조각상이 부서졌고 설화 섞고 가면 아래 썩은 살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왕뿐만 아니라 왕정 자체와 개신교 잉글랜드의 계획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신화는 집단적인 필요에 부응했기 때문에 작동했다. 종교 전쟁으로 찢겨진 유럽에서 잉글랜드는 순수하고 거의 신성한 지도자를 믿을 필요가 있었다. 그 믿음은 사회적 시멘트, 즉 국가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거짓말은 독이었다. 엘리자베스의 몸은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희생되었다. 그녀 스스로 납 화장 아래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얼굴이 없으면 신화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역설은 잔혹하다. 불멸을 더 추구할수록 더 빨리 소모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전장에서 패배하지 않았고 공모자의 단검에 쓰러지지 않았으며 우연한 사고로 죽지 않았다. 그녀는 영원히 존재하려는 강박에 의해 부식되어 죽었다. 정치적 전략으로 변모한 허영심이 그녀의 가장 잔혹한 사형 집행인이었다. 그리고 그 허영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었다. 잉글랜드는 여왕만큼이나 환상이 필요했다. 백성, 궁정인, 시인 모두 가면의 공범이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제기된다. 육체와 남겨진 기억 중 어느 것이 더 실제적인가? 역사를 생각하면 엘리자베스는 시신으로서가 아니라 신화로서 살아있다. 문학이 노래하는 글로리아나는 침대에서 떨던 병든 여인보다 더 강력하다. 조각상이 육체를 이겼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윤리적 대가가 따른다. 진실의 부정 위에 한 사람의 인간성을 국가의 위대함이라는 명목으로 희생시킨 위에 세워졌다. 그러한 논리는 튜더 왕조만의 것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 모든 제국은 비슷한 신화를 만들어냈다. 결코 피 흘리지 않는 영웅, 결코 의심하지 않는 순교자, 결코 늙지 않는 지도자. 현실은 묻히고
전설은 기념된다. 백성들은 통치자들이 인간 이상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다. 비록 그 대가가 그들을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엘리자베스는 철의 규율로 그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계약에서 그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었다. 단순히 여성일 가능성이었다. 웨스트민스터의 어둠 속에서 신화는 무덤이 되었다.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조각상은 집단 기억 속에 온전히 살아남았고 실제 몸은 돌 아래에서 해체되었다. 그리하여 불멸의 대가는 봉인되었다. 진실, 육체, 연약함을 포기하는 것. 잉글랜드가 영광에서 얻은 것은 인간성에서 잃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교환 속에서 처녀 여왕은 영원성을 얻었지만 인간 존재로서 사라지는 대가를 치렀다. 납으로 봉인되고 왕실 상징으로 덮인 엘리자베스의 관은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장엄함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안치되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웠던 런던 시민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처녀 여왕은 살아있는 대리석으로 변모하여 영원한 신화의 범주로 승격된 채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그 누구도 벨벳과 황금의 겹겹 아래에 대중의 눈으로부터 조심스럽게 감춰진 황폐하고 변형되고 궤양으로 뒤덮인 시신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웨스트민스터의 돌들은 돌같은 충성심으로 비밀을 지켰다. 고딕 양식의 둥근 천장 아래에서 침묵은 너무나 위험한 진실의 수호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순수함과 신성한 힘을 대표하던 여인이 독, 질병, 그리고 어쩌면 모호한 정체성에 의해 소모되어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잉글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건물 전체가 흔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영원히 묻히더라도 신화는 살아남아야 했다. 일부 후대 연대기 작가들은 은유적인 문구로 리치먼드에서 발견된 것은 말해서는 안 되었다고 암시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적 약속이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가톨릭적들에게 엘리자베스의 통치가 저주받았다는 증거를 넘겨주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신성한 의지의 반영으로 제시된 군주제가 피, 납,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탱되는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았다. 오늘날 4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 비밀은 묻혀 있다. 어떤 고고학자도 여왕의 석관을 모독하려 들지 않는다. 역사적 존경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여는 것은 영국 국가 정체성의 가장 부식적인 의심들을 발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 과학이 납 중독, 숨겨진 종양, 성적 이상과 같은 소문들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잉글랜드는 자신들의 기초적인 상징이 사실은 부서지고 독에 중독된 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의 메아리가 대성당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다. 관광객들은 석판 위를 걷고 성가대는 찬송가를 부르며 촛불은 제단을 밝힌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비밀은 여전히 돌과 침묵으로 보호받으며 고동치고 있다. 마치 엘리자베스 자신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 같다. 가면은 살아남고 조각상은 육체를 넘어 통치하며 진실이 묻히더라도 신화는 영원하라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처녀 여왕의 가장 어두운 유산이다. 그녀는 세상의 어떤 진실은 알려지기에는 너무 위험하며 어떤 왕국은 침묵하는 한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정치적 불멸의 대가는 항상 똑같다. 그것을 구현하는 이들의 인간성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곳 웨스트민스터의 어둠 속에서 기도 소리의 메아리와 차가운 석판들 사이에서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속삭임은 온전히 남아있다. 잉글랜드가 결코 발굴하지 않기로 결정한 비밀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결정은 어떤 승리나 연설보다도 그녀의 최종적인 승리였을 것이다.
진실은 돌 아래에서 죽어가지만 신화는 불멸하고 파괴되지 않는 채로 살아남기 때문이다.